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는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방어운전 꼭 하셔야겠고요. 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 또 경남과 전남 동부권에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한낮 최고기온은 영상 7도에서 1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재용 MC는 혹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글쎄요. 그게 그래. 그 두 군데가 있는데 네. 그걸 이렇게 구분하려는 생각은 못 해봤네요. 저도 못했어요. 그래서 좀 헷갈려서 제가 한번 자세히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 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이고요. 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가스를 공급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점검, 가스 제품 인증, 또 가스 안전과 관련한 기술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준정부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확실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혜종 사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의 가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임혜종입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국가스안전공사, 여기가 어떤 기관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의 우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가스안전 전문 기관입니다. 네. 이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뉴스에서 저희가 종종 접하게 되는데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좀 줄어들었습니까? 예, 꾸준한 노력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지난해 한 98건 정도의 가스 사고가 났는데요. 이걸 과거 가스 사고가 많이 났을 때 대비하면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준입니다. 네. 오, 가스 사고는 그럼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들었고 네, 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그럼 함께 좀 줄어들었을까요? 최근 몇 년간 통계를 봐보면 가스 사고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인명사고는 그렇게 많이 줄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게 이제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민층의 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머 콕을 설치한다든지 안전관리 대행기관들을 육성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Back to the Basic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2011년부터 한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LP 가스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 LP 가스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홈으로 이렇게 연결된 부위들이 이 낡고 오래되다 보면 거기서 가스 누출이 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배관으로 좀 더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지난 10년 동안 한 75만 가구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75만여 가구면 정말 많은 가구들을 이렇게 가스 개선을 했다는 건데 네. 말씀해 주신 금속 배관을 활용하게 되면 정말 가스 사고가 좀 줄어드나요? 네, 저희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네. 이 LP 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관련한 사고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은 약 750건의 사고가 났었는데 금속 배관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 기간 동안에는 절반 이하인 한 340여 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가스 안전장치 보급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가스 안전장치가 뭐예요? 저희는 그걸 이제 타이머 콕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정 내 가스 배관이 이래 들어오면 그 사이에 밸브를 열고 닫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머 콕이라는 걸 설치해 놓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가스가 차단이 돼서 음식이나 뭘 올려놓고 나서 깜빡했을 때 큰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니가 집에서 그걸 깜빡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냄비를 홀랑 다 태우신 기억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타이머 콕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백투더 베이직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전관리 전담기구 지정입니다. 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수소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따라서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소안전전담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수소안전정책에 대한 수립 또는 수소 관련 용품들의 검사 또 요즘 수소차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수소 충전소에 대한 검사 및 점검 이런 걸 저희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과연 수소가 안전한가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수소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흔히 우리 수소 폭탄을 상정해 가지고서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수소를 써왔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국민 일상생활로 수소를 쓰니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우선 자동차 등으로 인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일반 국민 생활하고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고자 하는 수소는 수소폭탄에서 얘기하는 수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수소폭탄에서 얘기하는 수소는 아주 고압 또 아주 고온에서 생성될 수 있는 중수소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산업 현장이나 일반 국민 생활에 쓰고자 하는 수소는 그 수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2022년에 안전체험 교육관이 건립된다 들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 또 이런 걸 해소하고 또 수소 경제 시대를 맞이해서 수소가 일반 국민 생활에도 밀접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수소가스에 대한 교육 안전 체험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스안전공사 본사가 충북 혁신도시라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이 교육관을 체험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이냐면 이게 지어지면 수소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이고 수소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관리 전문가 육성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7년 역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스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용될 수소 시대를 대비해서 가스와 또 수소가스를 포함해서 더 안전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국내적으로도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앞서 나가는 가스안전 전문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이 가스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핫한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함께할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화 연예 전문기자, 또 방송인 김수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의 연예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요? 전 사실 이게 정말 듣고 싶지도 않았고 알리고 싶지도 않은 한 연예인의 근황이 알려져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충격도 받으시고 좀 걱정도 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그분 소식이구나 하고 눈치챘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영화 시였죠. 2004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이 영화로 이분이 건재하시구나 우리가 똑똑히 확인을 했었어요. 네. 배우 윤정희 씨죠. 칸에서 레드카펫을 밟았었고 또 이 뭐 세계 각국의 뭐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는데 그중에 LA 비평가협회상에서 여우주연상도 받았던 국내 최정상의 원로 영화 배우십니다. 네. 네. 뭐 윤정희 씨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1960년대 단연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예. 맞아요. 그 데뷔가 1967년 청춘극장이었는데 무려 1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데뷔를 했는데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혼을 빼는 연기다, 연기도 잘한다 이런 극찬을 받았었고요. 7년 동안 활동 기간이 생각보다 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배우로 기억을 하잖아요. 네. 7년 동안 280편, 1년에 40편. 제가 따져보니까 1년에 40편. 한 달에 3편 이상을 찍으셨더라고요. 한국 영화의 황금기로 불렸던 또 그 황금기로 만들었던 분들이 바로 트로이카 세 분인데 1960년대 트로이카 세 분. 문희 씨, 남정임 씨와 함께 윤정희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두 분은 뭐 단역이라든가 조연부터 차근차근 올라왔다면 문희 씨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1200대 1로 그냥 처음부터 단박에 주연으로 데뷔를 했었고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았었죠. 여우주연상을 평생 동안 한 24번 뭐 이런 통계도 있고 그래요? 최소 20번은 넘게 여우주연상을 국내외에서 받았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 숨 돌릴 틈 없이 바쁘셨고 그만큼 인기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정희 씨는 지난 2010년도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인기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하루에 3개를 찍을 때도 있었다. 잠도 못 잤다. 영화 외에는 다른 사생활이 없었다라고 그때 인기에 대해서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창 때는 길거리도 못 다니고 중년 남성들이 혈서를 쓰기도 했다. 고가의 시계를 연락처도 없이 우리 집에 놔두고 가기도 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에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서 알츠하이머 걸린 그 역을 해서 네, 네. 아주 많은 분들에게 역시 윤정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었는데 그 이후에 근황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네, 그 근황이요. 지난 2월 5일에 전해 들리게 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였죠.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영화배우 땡땡땡을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놀라운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혼자서는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 글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보니 이게 누구냐? 관리자에 의해 익명으로 변환이 됐지만 그 글의 주인공이 백건우 그리고 윤정희 씨 부부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네, 근데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이신데 구해달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일단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의 주장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글쓴이의 주장에 따른 겁니다. 이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 상태로 현재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의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홀로 아주 외롭게 알츠하이머와 당뇨와 투병 중이다라고 글을 써서 굉장히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 글에 따르면 수십 년을 살아온 파리 외곽 지역 이 방색내에 있는 본인 집에는 본인을 한사코 아내를 피하는 남편이 기거하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혼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필요한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 치명적인 사태가 올 수 있어서 염려가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윤정희 씨가 남편인 백건우 씨와 또 딸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윤정희 씨는 알츠하이머를 언제부터 앓으셨던 거예요? 네, 윤정희 씨의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알츠하이머 증상이 시작된 지 약 한 10년 정도 지난 뒤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윤정희 씨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이 영화계 그리고 클래식 음악계에서 이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암암리에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백건우 씨를 통해서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공식 석상에서 그 남편 백건우 씨가 아내의 병이 좀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불과 지난해 11월이었어요. 그때 제10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이 윤정희 씨가 공로 예술인상을 받게 됐는데 남편이 대리수상을 했습니다. 이때 그 아내, 사실 전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 상태를 얘기했는데 지금 윤정희 씨는 영화의 나라 프랑스에서 가족들과 좋은 친구들의 보살핌 아래 평안한 나날 보내고 있다. 규칙적인 생활 덕분인지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 힘들 텐데 엄마를 정성스럽게 이 살피는 딸, 이 아버지로서 굉장히 기특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이게 언제 알려졌어요?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 영화 시 2010년에 개봉하면서 그때 10년, 11년에 좀 국내 언론 기자들하고도 뭐 작은 규모로 이렇게 인터뷰도 좀 하셨어요. 저도 사실 그때 이제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그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우 제가 조금 자꾸 깜빡깜빡해요. 근데 이상하게 영화 얘기를 하면 아주 옛날 얘기부터 다 상세하게 생각이 나요 했는데 그때 저를 비롯해서 기자들이 아우 저희도 벌써 깜빡깜빡해요.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랬었는데 그랬던 마음이 뒤에 한 10년 뒤, 9년 뒤에 그때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 지난해 이렇게 남편분이 호전되고 있다니까 너무 다행이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호전되고 있다는 그 얘기와 달리 국민청원에서는 뭐 보살피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백건우 씨 이제 남편이죠. 백건우 씨와의 정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청원인 측에 따르면요, 남편 백건우 씨가 아내 윤정희 씨를 안 본 지 2년이 됐다. 자신은 더 못하겠다라면서 형제들에게 아내의 병간호를 맡겼고 지난 2019년 4월 말에 갑자기 딸을 데리고 나타나서 자고 있던 윤정희 씨를 강제로 깨워서 납치하듯이 끌고 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 윤정희 씨의 방치 의혹에 대해서 남편 백건우 씨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소속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청와대 청원,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런 주장들 다 허위 사실이다. 거짓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고요. 윤정희 씨 근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따님, 그 백진희 씨 아파트 바로 옆집에 있다. 가족 그리고 법원이 지정한 간병인의 따뜻한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이 국민청원을 올린 게시글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또 구체적이거든요. 윤정희 씨와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자세하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윤정희 씨의 동생들이라고 합니다. 윤정희 씨는요, 손 아래 동생들이 5명이 있어요. 자매 형제들이 있는데 이 윤정희 씨의 그중에서도 둘째 동생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거주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생들 측의 주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정희 씨는 백건우 씨와 함께 수십 년을 살던 집을 떠나서 다른 집에서 홀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서요. 강제로 별거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덧붙여서 지난해 여름 누나의 생일에 전화를 했는데 불통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즉 동생들은 최근에 윤정희 씨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윤정희 씨가 그동안 살던 집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게 됐다. 네. 근데 자인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아프신 분에게 새로운 집이 필요했을까요? 네, 그에 대해서 이 윤정희 백건우 부부의 지인인 한 이제 문화계 인사가 지난 8일에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단 백건우 씨가 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고요. 피아니스트인 백건우 씨가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간병인이 윤정희 씨를 돌볼 수 있는 새로운 거처가 필요했다라고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일단 윤정희 씨 동생분들의 또 입장은 또 달랐는데요. 윤정희 씨 동생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거주족인 이 동생은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간병인이라는 게 없어요. 24시간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없는데 일단 있다면 굉장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아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한 달에 한 번 30분의 통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3달에 이제 2시간 정도 만남이 허락이 된다. 이것은 너무 좀 인권을 너무 좀 침해하는 것이 네.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 차이가 확실해요. 백건우 씨 측은 윤정희 씨가 간병인과 함께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그에 반해서 동생들은 윤정희 씨가 홀로 지금 방치되어 있다 얘기인데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 뭐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게요. 주장을 한쪽에서 내면은 그것을 반박하고 또 재반박하면서 팽팽하게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윤정희 씨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양측의 갈등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냐,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냐를 볼 필요가 있죠. 그게 언제냐면요. 2019년 1월 윤정희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랑스에 머물던 윤정희 씨가 이제 어머니의 모친상, 그러니까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서 잠시 귀국을 했었는데 이후에 당뇨라던가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통입원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해 4월 봄쯤에 남편 백건우 씨가 딸과 함께 나타나서 돌연 윤정희 씨를 데리고 프랑스로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건우 씨가요, 한국에 머물던 윤정희 씨를 데리고 프랑스로 간 것은 아마도 요양원 문제로 인한 다툼 때문인 것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요양원 문제라면 아무래도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 윤정희 씨의 동생들이요, 모친상으로 가족이 모였을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백건우 씨가 너무 지쳐서 내가 더 이상 내 아내 윤정희를 보살피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맡겠다, 기꺼이 맡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문제죠. 윤정희 씨의 동생들이요, 우리 언니, 우리 누나를 좀 좋은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서 비용이 좀 상당히 드는 국내 대기업이 운영을 하는 곳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백건우 씨가 그만한 돈은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 이 요양원에다가 모시는 것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 이후에 납치하듯이 데리고 떠났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또 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모친상 때 윤정희 씨의 전화로 백건우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 모친상 내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도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들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좀 예전부터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후에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윤정희 씨의 성년 후견인 자격을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것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성년 후견인 이게 뭔지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을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성년 후견인 제도가 무엇이냐면요.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고령이라던가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이 의사 사무 처리 능력이 좀 부족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신 의견을 결정을 하는 그런 대리인 역할을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던가 법인을 저희가 이렇게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윤정희 씨의 딸이 지난 2019년에 성년 후견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윤정희 씨의 이 동생 3명이요. 프랑스 법원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파리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백건우 씨 측의 승소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 신청 1순위가 배우자일 확률이 가장 높잖아요. 네. 근데 딸이 신청을 했다. 이 부분도 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네요. 방금 이제 이재용 MC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이제 후견인 우선권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런 조항이 사실 있지는 않아요. 네. 뭐 자매도 할 수 있고 형제도 할 수 있고 남편, 자녀분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법원에서 물어보는 것이 이 선순위 상속인 의사를 먼저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네.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요. 윤정희 씨 동생들 측의 주장에 따르면 백건우 씨가 보호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딸이 맡았다. 그런데 이 딸이 일단 이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딸이 부모님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다. 근데 왜 갑자기 성년 후견인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윤정희 씨의 이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백건우 씨 측의 입장은 어때요? 또 당연히 반박, 아주 네. 팽팽한 지금 이제 분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건우 씨가 후견인 신청을 원하지 않았다? 그거 사실이다. 근데 왜 그러느냐? 1년 내내 해외 공연 일정을 세계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후견인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뭐 지금 우리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저는 단 하나 안타까운 건 있어요. 제가 이렇게 10년 전쯤에 인터뷰를 했을 때 윤정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전화가 하나예요. 부부가 전화 하나를 쓰는 거예요. 네. 그만큼 서로 믿고 사랑하고 있고 우린 두 개일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늘 함께 있어서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이런 소식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저도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금전적인 문제가 깔려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정희 씨가 6남매 장녀다 보니까 이 5 이제 동생들인데 그 중에 3분이 지금 이제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 네.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윤정희 씨를 볼 때 직계 가족들이 자녀, 딸도 있고요. 남편도 배우자가 있잖아요. 이런 직계 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직계 가족이 있는 우리 언니, 누나의 재산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차지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네. 다만 이 형제 자매분들이 바라는 건 언니의 유산이 있다면 왜 비용을 따지느냐. 좋은 요양원에서 보낼 수 없을까? 언니의 편안한 여생, 그것만 관심사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우리가 들으면서 더 놀랬던 것이 네. 피아니스트 백건우 그리고 대배우 윤정희 프랑스에서의 아주 멋진 생활, 인꼬 부부 이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들리니까 우리가 더 놀랬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두 분이 1976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정말 윤정희 씨는 한국의 탑 중에 탑 배우였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동안 280편 정도 찍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 돌연 프랑스에 가서 결혼을 한 거였고 백건우 씨도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고요. 근데 그냥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윤정희 씨가 모든 배우 생활을 내려놓고 물론 그때쯤에 유학을 준비하고도 있었지만 파리에 가서 남편을 따라서 정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도 평생 계속해서 이 해외 공연 투어들을 함께 다니면서 거의 스케줄 관리해주고 매니저 역할 자청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나온 예술가 부부 하면서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지명도가 있었던 그런 부부였죠. 네,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첫 만남은 좀 어땠대요? 1970년 독일의 뮌헨 오페라 하우스의 계단이었다고 합니다. 어. 이때 당시에 윤정희 씨가 이제 오래진 않지만 굉장히 좀 많은 작품을 찍고 이러면서 에너지 재충전도 필요하고 공부도 하고 싶어서 유학을 좀 알아볼 때쯤인데 그때 도와주신 분이 작곡가 윤희상 네.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야 그런 거 좀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공연도 봐 하면서 이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을 함께 가고 있었는데 초청을 해주셨는데 윤정희 씨가 혼자 가는데 사실 해외 가보면 이게 우리도 이렇게 자석 찾기가 오페라 자석이 이렇게 쉽진 않잖아요. 예. 게다가 해외니까 자석을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약간 좀 동양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윤정희 씨가 자석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네. 안내를 해줘서 이제 공연을 무사히 본 겁니다. 공연 보고 나서 이제 윤상 감독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윤희상 감독이 어떤 청년을 보더니 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아까 자리 찾아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윤정희 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몰랐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백건우 피아니스트야.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첫 만남 한 이후에 당연히 젊은 남녀니까 뒤풀이 해야죠. 이 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제 맥주를 마시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백건우 씨가 윤정희 씨에게 꽃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건네줬다고 해요. 그런데 윤정희 씨는 이런 로맨틱한 선물이 너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후 윤정희 씨와 이 백건우 씨 호감은 있지만 다시 한국과 프랑스 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호감을 안고 바쁜 일상이 있는 한국으로 윤정희 씨는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 후로 2년 뒤에 이제 백건우 씨는 파리에 정착을 했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윤정희 씨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조금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합니다. 거기서 운명적으로 재회를 하게 되는데 두 분이 천생연분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윤정희 씨가 이제 친구와 영화를 보고 배가 고파서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네. 식당에 갔는데 그때 식당 문을 열고 백건우 씨가 들어온 겁니다. 정말 천생연분이죠. 그렇게 다시 만나기 시작해서 두 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76년에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윤정희 씨가 배우로서 절정일 때 프랑스 유학을 가잖아요. 그때 유학을 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사실 지금도 뭐 아이돌 친구들이나 배우분들이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윤정희 씨가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나를 찾고 싶어서, 나의 세계를 찾고 싶어서 유학을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외출을 하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톱 여배우였기 때문에 길거리에 너무 많은 인파가 휩싸이고 본인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일단 본인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대요. 애초에 배우를 5년만 하고 딱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인기가 너무 많아서 7년 정도 배우 생활을 하고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유학을 하는 동안 한국에서 러브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종종 돌아와서 한국 영화를 찍기도 했었다라고 추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사실 두 분의 연애 스토리까지 듣고 나니까 이 분쟁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참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현재 윤정희 씨의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윤정희, 백건우 씨 부부의 23년직이라고 밝힌 한 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윤정희 씨의 최근 근황을 알린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현재는 나이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인다. 계속 활동을 하다가 병으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 염색도 하지 않고 아무래도 꾸미지도 않고 있다 보니 백발의 할머니처럼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근데 참 그 모습이 아까 얘기를 우리가 계속했지만 절정의 여배우였잖아요. 그래서 그 좀 상반되는 모습이 좀 더 안타깝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윤정희 씨의 동영상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다들 가슴에 안고 있는 그 윤정희 씨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동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마음을 다 지켜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영상을 제공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현재도 계속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건우 씨가 11일 프랑스에서 귀국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11일이면 내일인데요? 11일,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돌아오셔서 입장을 뭔가를 밝히실 생각인 건가요? 네, 우선 일단 백건우 씨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라고 밝힌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으로 일찍 귀가하는 것은 아니고 공연 계획에 맞춰서 예정된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요, 현재 기자회견을 하거나 국내에서 뭐 별도의 입장을 추가로 밝힐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 게 백건우 씨가 국민청원글 게시자를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인꼬 부부로 참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루빨리 이 진실이 밝혀져서 무엇보다도 윤정희 씨가 뭔가 좀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획 스타들의 궁금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 다 각자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 좀 어떤 노래가 있으세요? 저는 김정서 씨 굉장히 좋아해서 아름다운 구속. 그 노래 좋죠. 네. 그리고 저 사회생활하면서 무조건 노래방 가면은 지금은 못 가지만요. 노래방 가면은 선배들 앞에서 불렀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장윤정 씨의 어머나. 너무 잘해요. 명곡이죠. 불러야죠. 저는 예전 노래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알 수 없는 인생. 제목이 뭔가 마음을 담은 건가요? 이게 오더라고. 네. 근데 예전에는 8, 90년대 이때는 여가수들이 많았어요. 네. 저 보랏빛 향기 강수지 씨 또 뭐 바람아 멈추어다오 불렀던
누구더라 이지연 씨. 예, 또 뭐 하수빈 씨 등등등등 해서 기억하시네요. 네네네. 나이가 나왔네요. 같은 거. 근데 요즘에는 그래요. 뭐 여가수 하면 사실 저는 딱 떠오르는 분이 네. 아이유 씨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요. 원조 국민 여동생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스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숨가쁘게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관한 힌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해 데뷔 38년 차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가수입니다. 가수의 인기의 척도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콘서트장에 팬들이 얼마나 많이 아유, 오냐, 그렇죠. 여기 네. 또 얼마나 인기 있냐를 정할 수 있잖아요.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도 여성 팬들이 많이 오니까 네. 선배 여 가수가 꾸질한 거예요. 질투를 한 거죠. 막 꾸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 길게 서 있는데 여학생들이 쫙 서 있으니까 그 당시에 아주 인기 많았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조용필 씨. 이거 조용필 이거 콘서트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자 팬들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가수의 공연인데 여학생들이 쫙 서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만도 했겠네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죠. 네. 어느 정도였냐면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소속사가 네.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돈을 주고 이 인원들을 지금 샀다라는 유언비어가 좀 나고요. 그때 당시 여성 팬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정말 화력이 어마어마했고, 이분의 이미지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네. 약간 보이시했거든요. 네. 거기다 여성 팬이 너무나 많으니까 남자다라는 루머까지 볼 그래요? 정도로 아시죠? 루머 아무나 안 생깁니다. 엄청난 인기를 가져야만 생기는 게 루머입니다. 네. 아니 계속해서 여성 팬이 너무 많았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남자 가수겠거니 했는데 네. 여성 가수고.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힌트 좀 주시겠어요? 일단은 예인 씨 나이보다 훨씬 전에 데뷔했기 때문에 좀 헷갈리죠. 38년 차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언니 부대 창시자입니다. 언니 부대. 이 전까지는 언니 부대란 말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흔치 않죠. 네, 그때 최초의 언니 오빠죠, 부대. 오빠. 네, 조용필 씨가 그렇죠. 기련, 기도하는 이름 이거였는데. 근데 진짜 남자 팬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랬습니다. 한 인터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재미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뭐 남성 팬이 하나도 없다는 아니지만 어떠세요 했더니 저 남성 팬이 누나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재치 있게 말할 정도로 그래요? 정말 여성 팬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여자들이 드릴 수 더 있습니다. 좋아하는 네. 여가수다. 네, 그게 첫 번째 힌트였고 자, 두 번째 힌트도 주시죠.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리면은 아하 나올 정도로 제가 외모에 이분이 좋아했던 어떤 그 스타일에 관한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정말 인기 많은 분이었죠. 정말 언니 부대를 이끌었던 그분인데 일단은 동그란 안경을 썼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아시겠어요? 자, 좀 더 감이 들어보세요. 와요, 그리고 머리는 짧은 커트머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가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근데 평상시에 요런 한 가지 스타일만 네. 계속 고집을 했다고 해요. 한 가지 한 스타일. 가지 스타일. 네. 감이 한 살짝 가지. 오는데. 네, 한 가지 스타일.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네.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한 가지 스타일만 옷을 입고 이러면은 뭐 여러 가지 옷을 한번 입혀보고 싶고 이랬겠네요. 그 데뷔 초기에는 좀 더 이렇게 좀 아무래도 주변에서 좀 많은 권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권유를 했고요. 한 방송국에서는 이분에게 웨딩드레스를 입어라라고 좀 조언을 했다고 해요. 이분이 그래서 웨딩드레스 입으면 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불렀던 PD님이 있는데 그분이 전화를 해서 입어라 이 녀석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여성 팬들이 좀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이분 하기 싫었고 입기 네. 싫었고 정말 좋아하는 그 PD님 때문에 입었는데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침울했겠죠.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팬들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보다가 팬분들이 막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수는 어땠겠습니까? 네. 지금 마음도 안 좋은데 팬들도 울어 몇 소절 노래 못하고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니, 뭐 드레스에 대한 트라우마 생겼을 것 같아요. 막 왜냐면 눈물 흘릴 정도면. 본인이 입기 싫은 거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면 어색하지 본인도. 너무나 어색하고 그 어색해하는 우리 언니가 저렇게 어색하면 당찬 언니고 모르게 막 폭발적인 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싫었던 거죠. 요즘 같으면 그 PD 신상 다 털렸네. 팬들
사실 가만 안 있죠. 그렇죠. 아, 근데 뭔가 드레스를 싫어하고 네. 이거 치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힌트는 바지 같은데. 자, 네. 외모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그란 안경을 꼈고요. 머리는 짧게 커트를 했고요. 그리고 폭발적인 가창력을 가졌고요. 마지막 힌트. 바지. 바지가 있던 바로 그분. 이거 알죠? 바로 정답은 이선희. 맞습니다. 무대 위에 작은 거인 이선희 씨입니다. 오늘 좀 감이 좋은데 우리 MC님. 이선희 씨가 벌써 저 데뷔가 38년 됐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근데 TV 보면서 이선희 씨 항상 바지만 고집하는 이유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니다. 제가 다리가 무다리다. 다른 분들은 발목이 있는데 내가 발목이 없어서 네. 바지를 고집했던 거다. 그래서 한 번은 팬 서비스 차원에서 빨간 가죽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더니 어떤 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객석이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건 아니지. 근데 사실 이선희 씨 바지 두고 그때 얘기가 많았어요. 네. 왜 바지만 입느냐. 뭐 왜냐면 그 이제 강변가요제를 데뷔할 때 사실 치마 입었었거든요. 근데 왜 데뷔하자마자부터 일부러 바지만 입어 컨셉 아니야 했는데 사실 또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여자 학생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가 교복 때 맨날 치마를 이제 말하자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강요 당하다가 교복 자율화되면서 저희도 계속 청바지, 무슨 바지 맨날 바지만 입을 때 우리 선희 언니가 바지 입어줬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 강변가요제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자리 화면으로도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안경이 굉장히 컸고 아니 어쩜 그렇게 뽀글뽀글 파마머리가 네. 그렇죠. 여기에도 재미난 일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선희 씨 강변가요제 나가기 전날까지는 빠글머리가 아니라 생머리였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 전날 갑자기 펌을 한 거예요? 네, 사실 그것에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을 속이기 위한 위장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드라마 보면 저만 하나 찍고 다른 사람 돼서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파마머리로 부모님을 속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이선희 씨가 가수가 되는 걸 부모님이 결사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선희 씨 또한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대회에 나갔는데 네. 일단 부모님은 라디오 방송만 하는 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선희 씨가 나 라디오인 줄 알았는데 TV네? 라고 생각을 하고 급하게 위장용으로 파마를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선희 씨조차 사실은 머리가 그렇게 뽀글뽀글하게 나올 줄을 몰라서 그 뒤로 파마 머리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 강변가요제가 참 라디오국에서 저기 주최를 그때 했었기 때문에 라디오인 줄 알았군요. 맞아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긴 되고 싶었나 봐요. 부모님 속이고 그렇게 나갈 정도면. 그렇죠. 되고 싶었고 본인의 재능을 발견한 공간이 있어요. 네. 바로 숲속이에요. 아이가 숲속에 갔어?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풀어나가겠지만 이선희 씨 어린 시절 숲에서 살았는데 내성적인 성격 탓에 사실 친구들하고 집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숲에서 사니까. 거기다 성격도 내성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유일한 친구가 노래였다고 해요. 그래서 숲에서 이제 막 노래를 부르면 막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학교 가서 노래 불렀더니 친구들이 노래 잘하네. 관심도 갖고 야, 너 노래 한번 불어봐. 이러면서 말도 걸어오는 친구가 이렇게 하나둘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노래가 주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됐고 그래서 고교 시절에 이 학교에 그룹 사운드 있잖아요. 거기에 보컬을 맡게 됩니다. 근데 숲에서 살았다는 것은 진짜 굉장히 특별한데요? 네, 사실 이선희 씨에게는 특별한 가족사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바로 가정과 아내를 둔 대처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선희 씨가 자연에서 살게 되는 숲에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다람쥐 잡으러 막 쫓아다니고 또 스님들이 불경을 외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 들기도 하고 생활을 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학교는 또 시내로 나가는 이렇게 통학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과 후에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집이 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딱 차단이 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선희 씨 노래 중에는 정말 명곡으로 불리는 노래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옛날에. 제목만 들어도 막 귀에 네, 네. 갈등.
영. 네. 그다음에 또 아름다운 강사, 사랑이 지는 이 자리. 뭐 셀 수 없이 이선희 씨는 당시에 부르면 히트였고 네. 무조건 5주 연속 1위였죠. 네, 근데 홍 기자님 일부러 빼두신 것 같아요. 사실 최고의 곡은 제이. 제이잖아요. 맞습니다. 제이에게 아닌가요? 내가 또 재용이잖아. 아니, 또 저는 또 정하지 않습니까? 네, 이선희 씨도 이제 발표했던 곡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뭐냐라고 네. 물어보면 제이에게다라고 대답을 하고는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사실 이렇게 무덤덤하게 말하고 있지만 막상 제이에게 전주만 들어도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이유가 제 스스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신드롬으로 불릴 만큼 대유행이었습니다. 네. 제이에게 그때 전부 흥얼흥얼하고 다녔어요. 사실 이게 제가 강변가요제니까 이게 여름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시상식, 연말 시상식까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5개월 만에 신인 여자 가수상, 10대 가수상, 최고 인기 가수상, 신인이 3관왕을 완전 휩쓴 겁니다. 그야말로 석권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의 작은 거인, 이 가수계의 계보가 있습니다. 조용필 씨, 김수철 씨. 보시면 음악성, 아무나한테 붙여주는 별명이 아니거든요. 네. 이선희 씨도 가요계의 작은 거인이다 하면서 가요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인물이 됐죠. 예. 제이에게가 누구냐? 네. 제이에게가 재용이다. 자, 제이에게 짧게 한번 듣겠습니다.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지난 사랑 많은 제이들이 또 설레는 곡. 저는 전혀 아니네, S라서. 이질 못하겠습니다. 전 노래방 가면 제이 안 하고 제 이름 넣어서 부르고 청아. 아, 정말 최고의 노래죠. 지금 막 들을 때 추억이 막 몽롱하고 올라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시대가 있어요. 네. 제이에게 부르던 그 시절에 내 젊었거든. 그러니까 막 그때로 가는 거예요. 노래를 들으면서. 막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제이에게라는 노래에 뭔가 숨겨진 비화가 또 있다는 게 들었어요. 네, 사실 이 제이에게라는 노래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게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가 사실은 어디 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던 걸 꺼내서 살린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명곡이 쓰레기통에? 네, 아주 충격적이죠. 네. 근데 사실 이선희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무명의 작곡가의 그 사무실에 가게 된 적이 있어요. 음악실을 찾아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곳에서 잘하네라고 하면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또 한 달 레슨비가 너무 비쌌던 거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다라고 단념을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나오는데요. 이 무명의 작곡가가 악보를 쓰레기통에다가 꾸깃꾸깃 해가지고 샥 버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선희 씨 이런 게 바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보자마자 내가 저거 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작곡가에게 가서 저 혹시 제가 이 노래를 불러도 될까요? 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당차게 물어봤고 이 허락을 받고 악보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아, 그게 운명적인 만남이 됐군요. 네. 야, 그러면 당시 그 무명 작곡가는 누구였습니까? 네, 일단 이 작곡가는요, 제이에게를 만든 이세건 씨라고 네. 하는데요. 이 이세건 씨 같은 경우에는 제이에게 외에도 사실 그때는 무명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민혜경 씨의 사랑은 이제 그만, 그리고 그건 소문, 사랑일기 등 다수의 무명이 아니라 유명 작곡가가 되었고요. 네. 또 임창정 씨의 1집을 전곡을 이제 또 프로듀싱, 이 앨범 자체를 프로듀싱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너를 만나게 한 바다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너, 블루파티 등을 또 만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뭐 이선희 씨에게 제이에게라는 노래 자체는 뭐 소위 말해서 대박이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노래였고 이 노래를 또 쓰레기통에서 건지게 됐고 그 음악 평론가이신 강원 씨가 이선희 씨에 대해서 뭐 하신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제이에게라는 노래에 대해서 강변가요제가 낳은 최고 히트곡. 그러니까 사실 강변가요제가 뭐 이상은 씨, 담다디도 있고 많아요. 물론 이제 이선희 씨가 먼저지만 이런데 이 강변가요제가 나온 노래 중에 최고의 기록을 히트
곡이다 이러면서 1984년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강변가요제 말고도 굉장한 노래인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가수가 자기의 이름과 목소리를 알리는데 이보다 충격적일 순 없다. 사실 우리는 그 노래 하나로 이선희 씨를 단박에 알게 됐죠. 네. 저작권료는 작곡가 이세권 씨한테 가는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선 씨가 욕심을 낼 만도 하죠. 악보를 네. 버리신 거니까요. 네. 하지만 이선희 씨가 이 모든 작곡가료를 작곡가에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기자들은 그거 모릅니까? 그 제이가 누굽니까? 모르는데 사실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네. 거죠. 이선희 씨 그래서 그 제 얘기가 누구예요? 이분은 아마 이거를 뭐 저처럼 나이 든 기자부터 요즘 기자까지 계속 듣는 질문일 텐데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이에게는 여러분들이었다. 음악 네. 인생 30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노래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남은 우리 청춘들을 위해서 제이에게를 부르겠다. 제이에게 청춘, 정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입니다. 네. 네. 아유, 하여간 뭐 대단한 노래 제이에게 이선희 씨 얘기를 들어봤고 다음은요. 자, 앞서 저희가 강변가요제 출신 가수 이선희 씨의 숨겨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가요제입니다. 대학가요제 출신의 가수인데요. 이번 힌트는요, 이분의 춤에 관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예. 이분은 굉장히 가녀린 몸매를 가지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사슴 같은 눈망울, 그리고 앞서 폭발적인 가창력이었다면 맑고 청아한 가창력으로 1990년대 정말 청순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네. 춤 한 번 싹 추면 팬 남성분들 그냥 막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1990년대 또 우리 이재용 MC님께서 무도회장을 좀 다니실 때잖아요. 그 당시 어떤 춤들이 좀 있었나요? 그래요. 아니 나는 아까 사슴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 저 꽃사슴 누나 네. 노사연 씨잖아. 근데 가녀린 몸매는 우리 아니고. 가녀린 몸매에서 그게도 아니고. 청순하다고 네네. 했고요. 네. 뭔가요? 궁금하네. 어떤 춤이 좀 있었을까요? 네. 기억나시는 게 없나요? 제가 힌트 바로 드릴까요? 네. 바로 어깨춤. 어깨춤입니다. 어깨춤. 어깨춤? 네. 뭐 이렇게 살랑살랑 추는 어깨춤. 그렇죠. 사실 저 나이 정도 되면 어깨춤 하면 정말 이상은 씨 담다디 어깨춤이 딱 생각나는데 우리 때는 너무 어깨를 심하게 근데 어깨춤 요거는 아닌데. 대학가요제가 아니라 강변가요제고 아, 90년대가 네. 아니라 1988년이거든요. 네. 어깨춤? 잘 모르겠어요. 자, 잘 모르시겠죠. 네. 어깨춤을 요런 식으로 나중 되면 아실 거예요. 요런 식으로 살랑살랑? 췄거든요. 네, 살랑살랑. 그러면 강수지 씨나 뭐 이런 분들 일단은 뭐 두 번째 힌트 제가 한번 씨, 드려보도록 하수빈 하겠습니다. 씨. 네. 두 번째 힌트는요, 이분의 해외 진출에 관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1995년 6월부터 약 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 현지 음악뿐만 아니고요, 또 연예 잡지까지 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했고요. 뿐만 아니고요, 한국이 최초로 2년 동안 일본 뮤지컬 50회를 정말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일본 뮤지컬 어떤 작품이었어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은하철도 999에서 크리스탈로 만든 기계였습니다. 크레아 역을 맡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했다고.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그래요? 일본어로 완벽하게 하면서 정말 다양한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네. 아까 저 정도 몸매면 네. 내가 언뜻 얘기했던 그분밖에 없어요.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요거래매. 자, 이제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릴게요. 네. 일본 진출 그래. 일본 아이돌입니다. 요렇게 춤을 추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요런- 보라색 옷 하면 자, 그 당시 90년대 무도회장은 주름 잡았던 이재용 MC의 감이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 맞아요. 청순 가요계의 대명사 강수희 씨 네. 맞습니다. 역시 네. 예. 강수희 씨 노래 중에 국민가요되고 예. 많은 분들 바로 떠올리시겠지만 보랏빛 향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흩어진 나날들 예, 굉장한 인기였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 애창곡은 역시나 보랏빛 향기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항상 마이크를 항시 두 손을 잡아야 맞아. 됩니다. 두 네. 손으로 잡아야 되는 노래인데 네. 특히 이 보랏빛 향기 같은 경우는요. 특유의 소녀 감성을 자극을 하면서 남성들의 이 마음을 녹이는 그런 노래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남성들이 여성분이 불러주면 참 좋을 것 같은 노래다라는 노래에 항상 1위에 랭크됐었던 노래이기도 하죠. 근데 인기 정말 대단했거든요. 대단했습니다. 1994년도에 설문을 했어요. 전국의 남녀 1,30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남자 가수 부분, 여자 가수 부분 이게 아니라 남녀 가수 통틀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대단했는데 네. 특히나 여성 팬보다 남성 팬이 많았어요. 강수지 씨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 콘서트장에 갔는데 한 1,000명이 계시는데 그중에 여성분은 10명도 안 되더라. 네. 아니 어쩜 이렇게 여성분들은 나를 거부하실까라고 했다는데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세요. 어쩜 이렇게 남자 팬들은 나를 좋아할까. 아. 990명이 남자였습니다. 보랏빛 향기를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예쁘고 네. 가녀리고 이렇게 편견 가지면 안 돼요. 사실 강수지 씨가 싱어송라이터예요. 본인이 작사 작곡했어요. 보랏빛 향기뿐이 아니라 사실 1집에 있는 노래 전체를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할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제2에게가 누군지 그렇게 궁금했죠. 보랏빛 향기에서도 요 대상의 연인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강수지 씨 미국에서 와서 그런가 쿨하게 밝혔습니다. 네. 제가 사랑했던 남자예요. 어. 그래서 이게 감정이입이 돼서 우리가 더 공감했나 봐요. 네. 그 남자인데 누군데? 자, 노래 잠깐 들을게요. 네. 보랏빛 향기. 아, 이거 그때 정말 대단했지. 근데 이렇게 돼요? 그렇지, 이렇게 몸이? 잡으면 돼요. 맞잖아요. 거의 요정이었어요. 저절로. 요정. 근데 우리가 저 무도회장에서 남자들이 춤을 이렇게 하지. 그러네. 이렇게 안 하지. 아, 어쨌든 그 보랏빛 시대에는 향기. 정말 대단했고요. 네. 그때도 책받침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책받침에 들어가 있었죠. 네, 네. 자, 제가 이제 그 남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진섭 씨의 네. 공연을 보러 갔대요. 강수지 씨가. 네. 근데 어떤 남자가 있는데 어머 너무 괜찮은 거예요. 가슴이 설레서 집에 와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바로 그대로 보랏빛 그랬구나. 향기의 가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저 소비 트렌드도 다 비대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비대면 선물 보내고 이러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명절일 때는 또 고민이 많아져요. 어떤 선물을 보내면 좋을까? 많은 분들 고민하실 텐데 실용적이면서도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원하신다면 이런 선물은 어떨까요? 우리 민족 고유 최대의 명절 설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고향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선물이나 보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선물은 요즘에 온라인이 잘 돼 있어서 또 건강 생각해서 몸에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설날 선물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부각되는 언택트 설명절. 특별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전성호 씨 가족.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서로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는데요. 비대면이 대세가 된 요즘 설명절을 앞두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번 설에는 집에 내려가기 좀 힘들 것 같은데.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그치. 할머니 정말 서운해하시겠다. 저희도 가족이 많거든요. 고향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고 요즘에 가족 모임도 비대면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야죠. 설이 이때니까 이날까지는 친정 선생님 명절 도착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문해야 될 것 같은데 설 명절이다 보니까 명절 선물이 제일 고민이죠. 양가 친척들 다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설 명절이므로 뭘 보내드리면 좋을까? 글쎄 아무래도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딸 검색 한번 해봐. 코로나19로 달라진 설명절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비대면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이들이 늘면서 명절 선물의 풍속도도 바뀌고 있는데요. 선물은 그럼 어디서 구매하세요? 선물은 요즘에 온라인이 잘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한번 알아볼까 생각 중이고요.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비대면이니까요. 편하기도 하고요. 배송도 빨리 오고. 그런가 하면 한 리서치 플랫폼 업체가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설날 선물 유형을 조사해 봤더니 건강기능식품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홍삼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면역력 강화와 같은 건강에 모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삼은 인삼을 증기로 쪄서 말린 것인데요. 특히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삼의 효능은 다양한 국내외 전 임상 및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삼은 면역력 증진 외에도 피로 개선이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해서 혈액순환 개선이나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엔 코로나19 등 백신에 필요한 개발에도 홍삼이 쓰이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홍삼을 활용해 백신 연구에 필요한 면역 증강제를 개발 중인데요. 홍삼을 백신의 효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Ginseng acids themselves are not adjuvants as such, but when they're used in combinations with liposomes and thereby improve the immunogenicity against the vaccines. 면역 증강제란 항원에 의해 유도된 면역 반응을 더욱 끌어올리는 물질인데요. 홍삼이 다른 면역 증강제들과 결합했을 때 그 기능을 높이고 면역학적 활동을 통해 항체 생성과 다양한 종류의 항체의 유도를 조절합니다. 엄마 홍삼 선물 어때? 좋네? 엄마, 아버지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모두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홍삼이 면역력에 좋고 피로백도 좋다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면역력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받고 누구든지 즐기는 국민 보양식이 된 홍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홍삼은 커피같이 카페인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 않고 또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장기간 섭취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가 부모님 선물로 고른 홍삼. 설 명절 택배 대란을 피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매장에서 홍삼 바로 사면 픽업할 수 있대. 그럼 부모님 댁에서 가까운 매장이 있네. 언택트 선물로 안성맞춤이죠. 명절 선물을 하고 싶다는 친구에게 미안해서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김도연 씨.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해당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고객님 그 주문 번호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친구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택배 수령이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세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매장에서 직접 픽업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상품 교환 메시지를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달하면 직접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님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물건을 수령해 갈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친절하고 이벤트 받은 기분이에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왔는데 편한 것 같아요. 늦은 오후 설 연휴에 찾아뵙지 못하는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해보는데요. 엄마 홍삼 잘 받으셨어요? 잘 받았어. 엄마 아빠 잘 먹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가서 어떻게 해? 이번에 안 와도 돼. 너가 건강하게 잘 있어. 특별한 언택트 선물로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코로나19로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이 제한되면서 호텔 셰프들이 비용과 시간 모두 절감할 수 있는 설 차림상을 내놨습니다. 한 특급 호텔은 13가지 메뉴를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한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내놨고요. 또 다른 호텔은 고향에 못 가는 고객들에게 고향의 맛을 전할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배웠던 종가 음식이라든지 차례 음식이라든지 그걸 모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이제 고객분들 같이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호텔업계 매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아마 직장인들은 오늘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업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명절 전에는 뭔가 설레고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도 잊지 마세요. 행복한 아침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